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인 룰루 밀러는 방송계의 퓰리처상으로 불리는 피버디상 어워드를 수상한 과학 전문 기자입니다. 곰출판사를 통해 출간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녀의 첫 논픽션 데뷔작입니다. 이 소설은 그녀의 정기록이며 회고록이자 과학적 탐구가 담긴 소설입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그녀의 논픽션 소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녀의 소설에는 별, 질서, 혼돈에 대해 얘기합니다. 우리는 왜 이 혼돈 가득한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요? 또 우리는 이 혼돈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불완전한 인간, 혼돈 가득한 세상. 소설 속 화자인 그녀는 자신의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스스로 불완전한 인간임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해답을 찾기 위해 이 소설을 통해 거시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세계관을 빗대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세계관. 신이 존재하는 세상 대 신이 죽어버린 세상.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합니다. 신이 존재하는 세계와 신이 죽어버린 세계. 그 두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혼돈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들의 의미들을 찾아갈까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서는 두 가지 세계관을 통해 서로의 세계관이 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갑니다. 서로의 세계관은 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해 생명의 나무의 형태를 밝히는 분류학자이자 1891년 스탠퍼드 대학 초대학장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실존 인물을 통해서 각자의 세계관이 자신에게, 타인에게, 공동체에게, 다양한 생명체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해 갑니다. 우리는 곧 사라지게 될 거야. 먼 별에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의미는 없어. 그녀의 아버지는 신이 없는 세상에서 생명의 태어남은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한 생성, 그것이 생명의 탄생이라면 존재의 의미는 없는 것이 분명하며 사회적 의미조차 지워버리면 과학적으로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혼돈만이 우리의 지배자. 혼돈은 우리의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다. 우리의 꿈, 우리의 의도, 우리의 가장 고결한 행동도 절대 잊지 마라. 그녀가 아직 아이였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 지구에서 너 역시도 중요하지 않다고. 과학을 기반으로 한 세계관은 때때로 쾌락주의, 허무주의, 염세주의 등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7살의 어렸던 그녀는 아버지의 이 차가운 말에 커다란 상처와 존재의 회의를 느끼며 자라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신의 존재와 이 무의미한 세상에서 자신의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혼돈에서 꺼내주란 사람을 발견합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창립 총장이며 혼란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분류학자입니다. 인류에게 알려진 어류 중 5분의 1이 모두 그와 그의 동료들이 발견한 것으로 그로 인해 세상은 새로운 종들의 이름과 표본을 갖게 됩니다. 과연 그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그녀는 그에게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다윈은 1859년에 종의 기원을 발표합니다. 그는 복잡한 분류 단계인 속, 과, 목, 강 등은 인간의 발명품일 뿐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끊임없이 진행되는 진화 과정 속에 인간이 우리 편리하자고 유용하지만 자의적인 선들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나투라 논 파시살툼.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라고 다윈은 말합니다. 종교에 기반한 세계관 신성한 사다리. 데이비드의 스승이자 박물학자인 루이 아가시는 다윈의 진화론을 부정합니다. 그는 신의 생각을 인간의 언어로 모든 생물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분류학이라고 믿었습니다. 스칼라 나투라이라는 자연의 사다리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로 구성했고 후에 라틴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신이 있다는 종교에 기반한 세계관은 신과 인간의 위계를 만들며 자연스레 신성한 사다리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우월한 존재, 위계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모든 생물의 존재는 층이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들 중에 그 누구를 가장 상위에 올릴 수 있을까요? 박물학자 루이 아가시처럼 또 하나의 데이비드처럼 보이지 않는 신은 때때로 우리 자신이 되곤 합니다. 과학은 일반적으로 믿음을 싫어한다. 루이 아가시 스스로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연에서 신의 피조물들은 위계를 갖는다는 종교적 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다음 발생설 즉 각 인종은 다르다. 특히 흑인은 인류보다 낮은 종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한편 데이비드 역시 다윈을 통해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찾고자 생명의 위계 질서가 있다는 이 생명의 사다리 형태를 받아들입니다. 자신만이 이 혼돈 가득한 세상에서 질서를 부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절망의 철학. 데이비드는 과학적 세계관이 골치 아픈 점은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할 때 그 세계관이 보여주는 것은 허망한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는 절망의 철학에서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몸을 움직이고 지금 현재를 충실히 느끼라고 말합니다. 카르페 디엠. 그 어디에도 없을 지금을 사랑하라. 데이비드가 갖게 되는 철학은 니체의 철학을 진화론의 관점으로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그의 세계관은 진화의 철학으로 굳어집니다.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어떤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다윈의 말입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나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모순되게 그 아슬한 경계선에서 확신과 믿음은 또 하나의 종교처럼 그릇된 신념을 제공합니다. 신은 없지만 나라는 신이 존재하는 세상, 운명의 형태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의지다. 의지는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않는 신념, 파괴되지 않는 확신은 자칫 타인에게, 공동체에게, 생명체에게 커다란 위험이 되곤 합니다. 생명의 사다리가 있다는 데이비드의 우월성에 기반한 세계관은 독일에서는 나치즘, 미국에서는 우생학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우월성에 기반한 철학으로 인해 우생학, 파시즘, 전체주의 사상이 생겨납니다. 파시즘은 이탈리아에서 생겨난 사상으로 민족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수주의, 반공주의적인 정치 이념이자 조합주의 경제 사상입니다. 영향을 받은 독일의 나치즘은 파시즘과 인종주의를 조합한 사상으로 우생학을 필두로 한 전체주의 사상의 일부입니다. 우생학은 1883년 다윈의 고종사촌인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만든 단어입니다. 데이비드는 우생학을 통해 교육은 결코 유전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다윈의 고종사촌인 프랜시스 골턴의 혈통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한 우생학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데이비드의 세계관은 권력과 투쟁, 변질된 긍정적 착각으로 인해 편협한 시각과 관념적인 종교 색채를 띠게 됩니다. 세계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발견된 기록에 의하면 데이비드의 제2고향 캘리포니아에서는 1919년에서 1952년까지 불임화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2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의 관념적 철학은 미국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도 수많은 생명의 희생과 삶을 짓밟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져야 할까요? 자연에서 생물의 지위를 매기는 단 하나의 방법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의 계층 구조에 매달리는 것은 더 큰 그림을, 자연의 생명의 전체 조직의 복잡 다단한 진실을 놓치는 일이다. 좋은 과학이 할 일은 우리가 자연에 편리하게 그어 넣은 선들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 당신이 응시하는 모든 생물에게는 당신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복잡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녀는 묻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 우주에서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말입니다. 그녀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분류학자를 통해 자신을 이끌어줄 확신과 신념을 찾길 바랬지만 그 신념과 확신의 변질된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삶의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묻습니다. 그녀는 우생화법으로 인해 자신의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 애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계속 살아가시는 거냐고 말입니다. 나 때문이지. 그녀의 가족인 메리가 말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자각하지 않은 채 과학적으로 존재의 이유가 없다 말한 차가운 그녀의 아버지에게 조금의 의심 없이 자신이 우월하다 착각에 빠져 무수한 생명을 짓밟은 데이비드에게 그녀는 말합니다. 둘 다 틀렸다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자연은 의미 없는 탄생을 만들지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분류할 무엇, 기준이 될 경계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따뜻한 울림을 전해줍니다. 우리 모두가 중요해요. 그녀는 이 해답을 통해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을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별에 사는 동안 사랑하는 대상에게 위로받고 사랑하고 용기를 얻으면서 말입니다. 과학이 반드시 모두에게 올바른 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과학은 진보하고 있고 우리는 늘 무엇이든 의심해보고 과학이 정해놓은 경계선 너머를 봐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로 끝맺음합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이 갖게 된 관념이 무엇인지, 내 세계는 어디쯤 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차라투스트라에서 나오는 니체의 말입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인간은 마음속에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